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는 강좌를, 제목도 길어요. 프로이트와 락강이야, 먼저 니체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이거는 니체 전공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프로이트 전공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락강만 읽어갖고도 나올 수 없는 강좌입니다. 사실은 양역학적으로 양자를 다 알아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예도가 정신분석학을 한 분들을 위하여 니체에 대한 자료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도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좌는 어쨌든 니체의 전집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프로이트와 락강 읽기를 뒤집어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참 예도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 특히 니체의 선악의 저편 32절 여러분 꼭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12절, 제3 논문 12절, 그 다음에 무수히 전집 전체에서 나타나는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한다면, 예도가 금방 언급했던 그 문서들은 마치 니체의 책이 아니라 프로이트와 락강의 어떤 그러한 문체를 읽는 것 같은, 문체가 아니죠, 문체가 아니라 사유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거죠. 여러분, 프로이트와 락강이 나오기 전에 니체가 칸트를 뒤집어서 무의식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뭐 말이 아니고 1차 자료 텍스트를 제가 알려드렸어, 그죠? 정말 이 부분 지적이 락강과 헤겔을 통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니체로 직접 갔으면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헤겔 책이 훨씬 풍부해졌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죠? 돌아가는 느낌도 있죠, 그죠? 이거는 기원에 대한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논쟁에서도 나타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원, 출처, 독일어로 우얼슈프룽 혹은 헤얼쿤프트, 이런 단어들, 니체의 문서, 그죠? 예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선악의 저편 1차 자료 강좌 읽기, 그죠? 거기에서도 아마 22번째로 표기되지만 24번째 강좌에서도 보다 세밀하게 1차 자료 강좌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위라는 게 뭐야? 행위. 독일어로 한들룽이죠. 행위.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것. 거기다가 모랄리슈 한들룽,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고. 아주 많은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런데 칸트는 여기에서 도덕적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인간의, 그죠? 의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그죠?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윤리가 공리주의자들의 윤리였고, 칸트는 무엇보다도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의 출처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어떤 의도를 이야기했어, 칸트는, 그죠? 여러분들이 니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칸트를 알아야 돼. 칸트 역시 칸트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칸트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따옴표 몇 개, 칸트 이름도 안 써요. 그냥 얘기해버려. 특히 선악의 저편 32절에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게 프로이트의 문선지, 락강의 문선지가 착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니체의 정신분석학적인 능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행위. 그래서 칸트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죠? 행위의 기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의 의도, 그래서 그 행위가 어떤 그 모티프에서 나왔는지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어떤 동기에서, 행위의 동기를 찾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동기는 사실은 기원의 문제고 헤얼쿤프트 출처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근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실용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근원의 문제라고. 그런데 이 근원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행위의 어떤 동기에는 우리 인간이 행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있어서 그 기원에는 결코 의식적인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칸트는 아프지히트리히 독일어로 근원적인, 의도적인 그런 것에 신경을 썼다는 거야. 의식적인 것,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니체는 이거는 이러한 행위의 어떤 출처에서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독일어로 디 헤얼쿤프트 아이널 한들룽이라 그래. 행위의 어떤 그러한 그 출처와 기원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아프지히트리라고 하는 아프지히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도에는 뭐예요, 여러분? 그 의도에는 무의식적인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동기를 어떤 자유로부터, 그죠?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 출처를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는 언제나 무의식적인 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에서 의식적 동기, 베부스터 아프지히트, 의식적 뭐죠? 의도. 그 다음에 베부스테스 모티프, 의식적 동기를 찾는 거는 결국은 핵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표면을 건드린다 그래. 니체가 쓰기를 오버플래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부 껍질, 하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표면을 건드리는 거고 피부 껍질을 건드리는 거지 알맹이를 건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 도덕에서 말하는 그러한 행위의 동기를 찾는 것에서 벗어나서 행위의 동기를 지배하는 무의식적 욕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1873년도에 저술을 했던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관하여, 예도가 13개로 전부 강좌를 열어놨잖아. 그것을 선악의 저편 32절에서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게 니체는 데리다가 말하듯이 니체의 문체의 미로는요, 결코 어떤 그 하나를 그 하나를 읽어서는 니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니체는 전집 안에서 니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도덕 외적인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무의식이야, 여러분. 도덕 외적 의미에서 진실과 거짓. 무의식으로 가버리면 의식에서의 진리가요, 무의식으로 기원으로 가버리면은 이 바르하이트가 아닌 거야. 리게, 거짓과 바르하이트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러한 프로이트와 락강 이전에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용어들도. 그게 프로이트가 갖다 뺏겼다 그럴 정도로 용어 선택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 32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인간이 의도하지 않는, 그게 뭐야? 무의식적인 거죠. 의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본질이라는 거야. 그 의도하지 않는 거에 의하여 의도하는 것이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에 의하여 의식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도되지 않는 징후를 해석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다 나와요. 의도되지 않는, 얼마나 징후가, 독일어로 심프톰이죠, 그죠? 영어의 심프톰. 독일어, 영어 다 같이 갑니다. 징후, 증상, 이런 단어를 쓴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의도적이지 않는 증상을 해석하는 도덕 외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철학에서는 주 과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악의 저편을 이야기하거든. 선악의 저편, jenseits von gut und böse는 사실은 저편은 뭐야? 의식에서 말하는 진리와 성과 악,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 의식에서 말하는 성과 악의 저편에 뭐가 있어?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이 32절에 니체가 쓰는 단어들 중에서 정신분석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없다니까. 짐프톰, 니트 아프지트리히, 그 다음에 우얼슈프룽, 근원, 헤얼콤프트, 이런 단어들. 기원에 뭐가 있느냐? 행위의 기원에는 무의식적 욕망이 있다라는 거야.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무의식적 카타르시스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21세기에 이런 니체의 이 문서가 프로이트와 락강이 발전한 이 시대에 니체의 문서를 정신분석학의 헌장 문서로 읽어내는 이런 강좌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1차 자료를 읽어보시라니까. 독일어로 직접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 프로이트의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독일어로 일치하는 단어들도 많아, 여러분. 증상을 해석하는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해석학. 폴 리케르가 그래서 프로이트의 표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무의식의 어떤 상들을 해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도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야. 표상을 통하여 드러난 것들을 붙잡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리케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해석학에다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미 이거 다 얘기했다고요. 니체가 1세기 전에 이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1세기부터 50년 전에 이들의 말하기 50년에서 1세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 징후의 해석, 인터프레타치온 데스 심톰스, 그러니까 징후의 해석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던 게 프리드리히 니체였다. 여러분, 도덕 외적 의미에서 진실과 거짓은 무의식을 의미하고, 이 무의식은 그죠? 칸트가 말하는 실천이성 비판의 모티프, 행위의 동기, 베베그룬트, 움직임의 동기, 근원을 이미 무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오버플래셔, 그러니까 무의식을 이야기해버리면 의식은 어떻게 돼요? 의식은 어떻게 돼요? 의식은 당연히 표면이 되고 내면이 아니라 표면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알맹이가 아니라 피부 껍질이 돼버려. 하우트가 되고 오버플래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락강은 의식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고, 여러분, 이 데카르트의 의식의 확실성을 박살을 내버리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미 니체의 다양한 전집의 헌장 문서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도가 아까 말했던 선악의 저편 32절,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의 작품 전체 곳곳에 다 정신분석학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락강을 통하여 해겔을 읽는 지적이 왜 락강에 환장하고 해겔을 관념론을 다시 붙잡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이러한 니체의 이러한 다양한 사유들을 지적이 제대로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딴 얘기를 하는지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 언젠가 지적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용어들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식에서의 행위의 의도는 사실은 그게 무의식적 동기가 의식적 동기를 지배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무의식을 연구하는 도덕 외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은 이걸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그래서 1차 자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차 자료가. 그래서 거기서 도덕 외적인 것, 그 다음에 표면과 피부 껍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면, 이런 말들은 다 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근원과 출처를 말해야 되고, 그 출처는 칸트의 어떤 명령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은 단지 뭐죠? 임페라티프는 뭐야? 단지 피부 껍질과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표면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럼 알맹이는 뭐냐? 알맹이는 뭐예요, 여러분? 알맹이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연구하는 그것이 비로소 철학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말 프로이트가 나오고 이 말을 니체가 했으면, 니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것도 어떤 의식 철학만이 아니라
문화의 제도 속에 들어있는 무의식을 다 폭로하거든. 막 다 까버려요, 막. 그래? 네가 가면 쓰고 있지? 네가 뭔 진리를 이야기를 해? 네 배후를 한번 보자. 네 배후의 욕망부터 내가 까발려 줄게. 이게 니체거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개인의 의식보다는 집단 무의식과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제도와 그 다음에 문화의 토양 배후에 숨어 있는 그러한 지층 들레즈 용어로, 그 다음에 또 푸코의 용어로는 고고학적인 근원을 찾아서 거기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헤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의도적인 게 중요하다 그러거든. 이해가 돼요? 베부스트 한 게 아니라 운베부스트 한 게 중요한 거고, 모랄리슈 도덕적인 게 아니라 비도덕적인 게 중요하다 그러거든. 야, 이게 오늘날 락강의 에크리의 칸트와 함께 있는 사드에서 그대로 언급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도가 오늘 프로이트와 락강, 아이고 니체가 먼저 니체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체가 신죽음을 이야기했다는 거는요, 니체의 철학에서는 깨고 얘기하면은 1000분의 1도 안 돼요, 주제로 볼 때는. 그거는 주제가 될 수가 없어.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들레즈 나오고 데리다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푸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은 정말 언어의 해체론도 니체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 세기 앞서 살았던 자였어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도가 특정 문서 하나를 갖고 지금 해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로마서 7장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죠? 내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건 뭐겠어? 내 육체 속에 있는 게 뭐겠어? 그게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의 얼굴을 직접 역사적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그가 환상으로, 그죠? 예수를 만나서 어쩌다 3층 천으로 올라가서 엄청 영적인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을 한 자 아니겠어요? 로마서는 상당히 늦게 쓰여진 거잖아, 여러분. 로마서 자기가 로마를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하여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잖아,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한 자가 이런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의식적으로는 내가 뭘 행해야 될지 알아. 하느님의 법 쉬워요, 진리는. 그런데 이게 바울을 자기도 모르게 끌고 가는 게 의식적인 법이 아니야.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무의식적인 어떤 그러한 육체 속에 있는 하느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행위의 기원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이 기원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있어요. 결코 의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해요. 니체가 칸트의 행위의 동기를 까면서 거기에서 비의도적인 무의식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나, 바울이 여기에서 하느님의 법과 육체의 법을 나누어서 두 개가 내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거나,
그럼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학적 용어로 이거를 무의식적인 어떤 이러한 욕망이라든지 그런 걸로, 본능이라든지 이런 걸로 말하진 않았지만 바울 역시도 이미 자기의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헌장 문서인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에는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이 기원에는 언제나 지금 눈가리에 보이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이데거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니체한테 배운 거죠. 도덕의 계보학 12장에 보면 니체의 존재론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존재는 더 큰 힘에 의해서 해석된 거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이 힘은 언제나 다르게 작동했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그러한 지층의 층들을 각각 다르게 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서 눈가리에 보이듯이 그런 식으로 영국 역사가들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이 기원을 밝혀낼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이러한 푸코의 에피스테메라든지 푸코의 사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미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다. 그죠? 사회적 무의식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분석 한 분들 니체의 그 선악의 저편 32절을 한번 읽어봐. 이게 프로이트가 쓴 건지 헷갈린다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행위의 어떤 그러한 출처와 기원은, 그죠? 거기에서는 칸트가 말했던 그러한 모티프, 행위의 동기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동기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거기에서 니체가 운베딩트를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무조건적인 거는 칸트를 말하는 거예요. 무제약자. 칸트의 무조건적인 건 뭐예요? 예도가 칸트 강좌에서도 자주 이야기했듯이 무제약자도 되고 무조건적인 것 때문에 이율 배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성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오성의 법칙을 넘어서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 순수이성 비판, 변증론 앞부분부터 뒤쪽으로, 여러분. 이 무제약자에 대한 그게 나온다니까. 무제약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신뢰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필연성, 그 배후에는, 그죠?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는 비의도적인 것. 니체의 용어로는 운아프지히틀리입니다. 비의도적인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니체가 이것은 아우설 모랄리슈라고 불러야 된다. 니체적으로 볼 때는 칸트의 도덕은 표면을 이야기한다. 표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표면 배후에 숨어 있는 그러한 비의도적인 정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덕 외적인 것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 외적인 아우설 모랄리슈라고 하는 니체의 이 단어는요, 철저하게 칸트와의 대비 속에서 읽지 않으면 읽어질 수 없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포스트 모더니즘의 헌장 문서에서, 여러분, 포스트 모던에서 프로이트가 차지하는 그 엄청난 지면이 있지만
거기에도 니체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 아, 정말 이거는 그래서 행위의 출처에는, 그죠? 의식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너 자신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거 칸트잖아. 그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에얼켄네 디히젤프스트 요 단어에다 쌍따옴표를 치고 그냥 칸트라는 말도 없어. 선악의 저편 32절에는요. 예도가 내일이나, 그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강좌를 또 열겠지만요. 따로 하도 중요해서 따로 떼서 지금 강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거기에 정확하게 데얼 임페라티프 땡땡 에얼 캔네 디히첼프스트 땡땡 이래 되어 있어. 너 자신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환상적인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표면적이고, 얼마나 피부 껍질적이고, 얼마나 알맹이를 잊어버린 그러한 피부 껍질에 불과한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명령을, 사실은 그 명령으로 도덕 법칙을 이야기해서 윤리로 가는 건 순진하다는 거야. 사실은 인간의 어떤 그 깊은, 그죠?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명령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러한 욕망을 감추고, 이 너 자신을 인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야. 환상, 판타지라고. 그 환상에 불과하다 한 그 윤리는, 도덕은 결코 인간의 깊은 내면을 통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요. 뭘로? 도덕 외적인 것으로서. 거기서 위벌빈둥, 밥 먹듯이 나와요. 위벌빈둥 대얼 모랄 이렇게 나와. 도덕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도덕은 극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뭔 말이겠어? 그 말은 칸트가 말했던 너 자신을 인식하라라는 명령 갖고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극복해서 보다 깊은 그 과제를 던져줬는데, 그 이후에 프로이트가 니체를 발견하고, 그죠? 루살레메를 통하여 소개를 받았던 니체의 문서들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쇼펜하우의 문서하고, 그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건 그의 어떤 그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이론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돼요. 특히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제를 이미 프로이트와 락강에게 제시해주고, 그죠? 앞으로의 미래의 철학은 꼭 이 부분을 함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제와 함께 그는 곳곳에서, 그죠? 곳곳에서 정신분석학, 문화정신분석학자로서의 어떤 그 자기의 사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선과 악의 근원에 뭐가 있어?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 1장에서 탁월하게 분석하잖아, 언어로, 그죠? 선악의 저편에 뭐가 있느냐, 의식의 저편에 뭐가 있느냐로 바꿔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들어오죠? 니체가 들어오지 않나요? 여러분, 선악의 저편이 뭐야? 그 선악의 저편, 이게 아니라고. 문자적으로 칸트가 말하는 선과 악의 저편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은 의식적인 도덕 저편에 무의식적인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를 빼놓고는 인간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원에는 뭔가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진리는 비진리와 섞여 있다는 거예요. 미덕은 언제나 비미덕과 섞여 있고, 그리고 얼마나 정신분석학적인지 알아요. 도덕의 계보학 제1논 이 논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 기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출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독일어로 우얼슈프룬과 헤얼쿰푸트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죠? 철저히 정신분석학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리케르는 해석의 갈등에서 뒤로 가는 해석학, 그건 뭐예요? 기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는 프로이트와 락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니체가 있는 거예요. 기원으로 가는, 뒤로 가는 해석학,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해석학 뭐야? 헤겔이 있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 헤겔도 사실은 앞으로 가면서 무의식적인 거를 계속 드러내는 거야, 그죠? 참 재미있어, 그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 기원에는 뒤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성의 기원이 뭐냐? 도덕의 계보학에서 뭐라는지 알아요? 이성은 딴 게 아니고, 인간이 인류가 인류의 기원으로 항상 올라가. 니체는 그 기원은 역사적 기원이 아니에요. 특정한 역사적 최초의 상황은 아니야. 특정한 인류의 어떤 그러한 문화적 어떤 그러한 거지, 역사로 봐갖고 시간적으로 딱 처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틀리는 거예요. 기원으로 올라가면 인간의 문화를 지배했던 거는 뭐냐? 채권자와 채무자다, 이렇게 나와. 채권자의 채무자의 관계, 이거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관계지만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원시시대부터 나타나는 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인 거야. 그런데 빚을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 그래서 채무를 이행해야 돼. 여기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종교적 단어가 기원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탁월한 설명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이 정신분석학이에요, 이것도. 죄의 기원은 아무도 그렇게 해석한 자가 없어요, 니체 이전에는. 죄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 아니야? 근데 니체는 문화적으로 분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제 돈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그에게 이거를 갚아라라고 각인시키는 게 형벌의 제도였고, 이 형벌의 제도에서 다양한 인간의 잔인함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야. 그라우잠카이트라 그래, 그걸 독일어로. 그러니까 이 잔인함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푸코의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죠? 미셸 푸코의. 사실 이 도덕의 계보학은 들레즈도 안티오이디푸스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프로이트의 가족 중심의 정신분석을 박살내기 위해 언급하는 게 바로 이 도덕의 계보학에서의 형벌 이론이었어요, 여러분. 제2 논문.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채권자가 뭐야? 돈을 못 받으니까 채무자에게 기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술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을 잊어버려요. 돈을 빌리고 나서 갚는 날짜도 잊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형벌제도가 발달하면서 기억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기억술의 발달에 이성의 기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은 그렇게 해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잔혹한 잔인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원한과 그러한 잔인함, 그라우잠카이트, 형벌제도에서 출발점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잔인한 어떤 그러한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그 돈만큼의 어떤 벌을 주는데 그 벌에는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특정한 채무자의 육체나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다른 소유물들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체를 난도질하고 거기에서 기억술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채무의식으로부터 이성의 기원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성은 성스러운 신의 어떤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좀 칸트와는 대립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이성의 기원에는 이러한 피의 역사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의 출처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보이는, 지금 눈깔에 좋은 것으로 보이는 문화의 표면 내부에는 오버플래셔, 표면 내부 의식적으로는 좋게 보이는 문화의 모든 귀중한 문화들 내부에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는 이런 인간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잔인함의 역사가, 피의 역사가 숨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통찰이죠. 그 칸트와 니체를 같이 보면 참 인간학이 너무 풍성해집니다, 그죠? 그렇다라고 칸트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근데 칸트만 갖고는 인간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아, 바울사도 그럼 대단하다, 뭐 이것만 알잖아. 그가 얼마나 많은 육체의 가시와 육체 속에 숨겨진 육체의 법 때문에 다른 말로 무의식적 욕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본능적 쾌락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그러한 근원에 놓여 있는 프로이트의 용어로, 그죠? 본능적 에너지, 카덱시스, 위벌 재중, 점령군에 비유했던 그 무의식의 어마어마한 힘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철학은 언제나 표면만 붙잡고 그게 단지 알고 찬양하는 순진한 철학이 되어버린다는 걸 니체가 아니었다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융 이전에, 프로이트 이전에, 락강 이전에 이미 니체는 이러한 탁월한 문화 분석을 통하여, 어원학에 의존한 문화 분석을 통하여 탁월한 정신 분석을 문화에 대하여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니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뜰 수 있었던 최고의 철학이었어요, 여러분. 신을 비판한 거는 그거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는 하나의 이야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니체의 연구가로서, 그죠? 여러분들 그 부분을 꼭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프로이트 이전에 이런 글을 썼다 그러는 게 예도의 강좌를 읽으면 선악의 저편 32절이 다시 보일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행위, 칸트 이름 하나 안 쓰고 칸트를 까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철학은, 그래서 이런 철학소 때문에 강좌가 중요한 거예요. 한글로 번역돼서 한글로 읽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닌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끝내고 니체의 선악의 저편 32절을 읽으면 이런 깊은 의미, 프로이트와 락강의 선구자로서 도덕적 행위에 대한
칸트의 동기의 개념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체하는 독특한 문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깊이가 있어요. 데리다적으로 보면 뭐야? 그러니까 데리다가 헷갈린 거야. 니체와 하이데거 사이에서 헷갈린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선생으로 모셨던 하이데거가 분명히 이 존재의 기원을 깠는데, 까면서 존재를 그렇게 보면 안 되라고 깠는데, 그의 진리관에 보면은 그 진리가 거기에서 현존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 도무지 그 알레테이아의 개념을 그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알레테이아도 상당히 정신분석학적 개념이에요. 그것도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 여기서 데리다는 니체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죠? 니체의 문체라고 하는 에프롱에 보면은, 그죠? 어떻게 나가? 베일을 벗기는 거는 순진한 거다. 니체는 뭐라 그래? 여성은 베일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진리는 결코 은폐에서 탈은폐로 가지 않는다. 여성은 자기를 결코 다 드러내주지 않는다. 여성을 알아야 된다. 진리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니체에 의존해서 하이데거를 다시 재고찰했던 이 데리다, 여러분, 그건 역시도 이러한 니체의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진리관 때문에, 그죠? 얼마나 정신분석학적이야. 알레테이아 좋아하고 있네. 다 안 드러난다는 거야. 진리는 스스로 자기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야. 끊임없는, 그래, 하이데거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이데거가 맞는데, 뭔가 니체와 같이 이런 정신분석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게 기원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알레테이아 갖고는 뭔가 데리다가 볼 때도 뭔가 이 정신분석학적인 게 덜 드러나는 거거든. 그 알레테이아에서 이 은폐에서 탈은폐로 가는 게 해석학이라면, 그 탈은폐 배후에 숨어 있는 여성이 자기를 다 보여주지 않고 베일을 벗듯이 진리는 그런 것이고, 진리는 언제나 감추면서 드러내는 그 감추인 배후에, 드러난 배후에 감추인 그 무의식적 욕망을 함께 읽어야 진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통찰들, 이런 것들이 바로 데리다가 니체로부터 배웠다라.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학의 헌장문서로서 여러분들이 니체를 연구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오늘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죠? 예도가 특별히 선하게 접현 요 부분 32절을 떼내서 락강과 프로이트를 연결하여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그러한 니체의 정신분석학적 헌장 문서로서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니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깊이가 가미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